국가 선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는 민정수석으로 행한 일방적인 인사나 페이스북 통을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한 것이 도를 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네, 지난주에 장관급 10명을 교체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를 완성하는 중폭 개각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7명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죠. 인사청문회입니다.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이 국회에 제출되면 곧 인사청문 전국이 시작될 겁니다. 여당은 최대한 빨리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이번 인사를 부적격 독선 인사로 규정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화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정치와호 장룡은 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시에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발표를 산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할 텐데 이것도 연결해서 라이브로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소식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상자가 모두 7명입니다. 10명 인사가 있었는데 7명만 대상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검증 단계부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신경을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까지 이제 언론 보도 네. 또는 야당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 봤을 때 특별하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이번에는 7명 모두 다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네. 잘 임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야당에서는 일관되게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지명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전체에 지금 이번 개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다른 적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조국 지명자에 묻혀서 오히려 부적절한 인사로 네. 이렇게 평가받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이제 조국 지명자에 대한 이제 그 야당의 반대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반대를 이미 청와대가 알고 있음에도 이거를 지명을 했다는 거는 또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도도 전 내포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저는 이제 좀 전국 경색의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저희들도 뻔히 보입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고 다른 사람은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없습니까? 야당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분들. 저는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성 부분이라든가 또 그동안 보여준 자질과 행태, 또 장관급 인사로의 어떤 정책 역량 문제 이런 부분은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시작되면 또 숨어있던 문제들이 예, 다만 이제 제가 엊그저께 그 박명림 교수인가요? 그 연세대학교 이제 그 김대중 도서관장의 어떤 인터뷰를 하나 이렇게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DJ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사정책을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의 하여간 동원 가능한 좋은 자원은 다 쓰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또 전문 관리 어떤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그런 극대화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려고 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간 이번 인사 내용은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기로는 14일쯤에 청문 요청서 네. 국회에 보낸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9월 초 한 2, 3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9월 2일부터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어서요. 그렇죠, 예. 사실상 그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8월 이게 지금 말에 마무리해야 되는 게 이제 국회 일정상은 맞습니다. 마무리라고 하면 지금 7명 아닙니까? 네. 하루 만에 끝낼 수는 없을 거고 한 2, 3일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인사청문회는 각 상임위별로 하기 때문에요. 7명 그 장관 후보자들에 동시에 할 대해서 수 있다.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소한 8월 말쯤에는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돼야 된다. 이게 지금 여당 입장이죠. 예, 왜냐하면 정기국회 때까지 그 사안이 계속 넘어가게 된다면 정기국회에서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장애라는 거는 어떤 식의 장애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와 야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원치 않더라도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의사일정 과정에서 또 다른 사유까지 같이 논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의 빈리가 될 수 있다. 예, 국회 웬만하면 경색에.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8월 말 내에 맞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의원님은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실까요? 뭐 일단 그 청문 요구서를 보낸 후에 아마 20일 안에 네네. 그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보낸다면 아무래도 이번 달 안으로 늦어도 9월 초에는 마무리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 2일 날이 정기국회 개회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 지는 것이 저는 일정상으로 맞다고 봅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주어진 절차대로 일단 하고 거기서 찬성할 거 찬성하고 반대할 거 반대하고 이것이 맞지 절차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은 벌써 언론에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야 되는 것 장재현 아니냐. 의원이 그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절차 네. 또 국회 권한이자 의무를 아예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러면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아까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일본 아베 내각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지 열흘 만에 우리나라도 일본을 수출 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인모 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 고시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지역을 가의 1,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근본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 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 허가는 면제할 것입니다. 자율 준수 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 허가는 가의 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가의 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아울러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가 가의 2 지역은 5종으로 가의 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 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된 내용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플로어에 있는 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지 열흘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동안 계속 말이 있었습니다만 결과를 내놓은 건 지금 처음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 애시당초 우리가 좀 얘기했던 것은 네. 다군을 신설하겠다. 거기에다 일본 넣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가군, 나군이 기존에 있는 거예요. 다군 신설하겠다는 건 제일 밑에다가 일본 넣겠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발표가 된 걸 보면
가군을 둘로 쪼개서 가의 1지역, 가의 2지역을 만들어서 2지역에다가 일본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다지역에 넣기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부의 결정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일본의 그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고 또 그 체계를 만들므로써 대응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의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방법, 수준, 그다음에 그 시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결정을 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취했던 조치하고 비슷한 수준을 맞춘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도 B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우리나라를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가의 E라는 걸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일본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거나 최하층에 넣는 게 아니라요.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의 2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뭐 가의 1에 있었던 혜택이 모두 다 자동적으로 소멸되느냐 그게 아니라 어느 물자를 배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대화 계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들어있다, 담겨있다 의미가.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그 시행하려면 28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한 건 이게 지금 처음 아닌가 싶어요. 지소미아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대응책 얘기도 나왔는데 그 사이에 뭔가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지만 구체적인 품목이나 그렇게 실행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사실 원칙적인 부분을 지금 제시한 거고 이것까지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실제로 어떤 물자와 품목 또 규모를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정말 이제 일본이 아파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별개에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이게 수출입 규제라는 부분이 일본도 우리를 규제하지만 사실 일본 기업이 받는 타격도 상당한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걸 감수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의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본과 대화도 해나가면서 국내 산업과 경제 여건도 살펴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리스트를 정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정부와의 대화도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또 저희 경제 오아시스 시간에 좀 다룰 것 같으니까요.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 아까 하던 얘기 좀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수석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산을 7개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과거에 조국 수석이 자기는 청문회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문제는 이제 그 조국 수석이 뭐 도덕적 하자나 무슨 여러 의혹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보여줬던 어떤 그 고위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질과 행태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의 바로 법무장관 지명의 어떤 적절성 여부 바로 가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과거에 MB 정부 때 이제 그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을 지명했을 적에 현재 이제 민주당이 그때 정말 정치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그 최악의 측근 인사다. 또 지금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인 노영민 비서실장 또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이기도 하죠. 이분이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한 그 비판했던 행태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쪽으로도 제가 볼 적에는 표리부동하고 언행 불일치의 인사의 대표적 사례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부 여당이 이것까지 저는 옹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저는 이제 국민의 몫이겠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자질과 행태. 과연 이분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행태를 보여준 게 맞냐?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가령 여러 가지 이제 SNS상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정수석을 퇴임한 이후에 이 한일 관계 악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일본과 싸우기 이전에 우리 사회를 친일과 반일로 가르는 이런 이분법적 분열적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정말 고위공직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이분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정말 대학 교수 자유인으로서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 회장하면 딱 좋겠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야당이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인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7개 산 고비를 거론할 때 뭐 논문 얘기도 좀 나오고 재산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쭉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예전에 다 네. 제기가 됐었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 마무리가 싶은 생각이 됐죠. 드는데 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최악의 측근 인사다라고 비판했던 부분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는 상황. 이 부분이 제일 아플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의원님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네. 과거에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었냐. 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저희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권재진이라는 분은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을 사실상 장악하기 위한 카드로 민정수석이 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 경로가 이건 명백히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이번에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이면 검찰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르다. 예, 이런 말씀인가요? 오히려 이제 아시다시피 조국 민정수석은 네. 민정수석 당시에도 검찰 개혁에 앞장서면서 검찰의 힘을 빼앗던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검찰을 장악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대하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희는 좀 합리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청문회 때 어떻게 방어할 건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의원님 여기서 잠깐 좀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반박에 대해서. 저는 이 원칙이라는 부분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 부분에 있어서 그때 MB 정부 때 했던 임명과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하는 형식과 틀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내용이 다르다.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건 아마 청문회 때 이 문제를 정확히 다뤄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과연 고위공직자로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어떤 그 자질과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냐 이런 부분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거기에 대한 신뢰하기가 어렵다. 또 지금 그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조국 수석이 조정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또 고위공직자 고공처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검찰의 힘을 빼는 거냐, 검찰의 힘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수사기관만 하나 더 늘려놓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청문회에서 그 실체를 좀 가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청문회 며칠쯤 돼야 될지 상당히 기다려지고요. 네. 그날 상당히 국민들도 관심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한판 승부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이거 청문회 마무리하는 발언 질문으로 다른 분들 조국 수석 외에 다른 분들은 임명되는 것보다 강경화 외무장관이나 어떤 정경두 국방장관을 그대로 위임시켰다. 이게 더 이번 인사에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이미 야당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했고 또 지난번 국회 때 이낙연 총리도 청와대에 상의해보겠다. 이런 쪽에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그래도 교체를 하겠지 했는데 그대로 뒀단 말이죠. 이건 이제 야당을 무시한 이제 전형적인 오기 인사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를 장악해서 이거를 장악해서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전히 외교와 국방 안보 부분을 청와대 안보실이 그대로 쥐고 그냥 틀고 가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청와대 안보실은 전문가 집단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더 충실한 그런 정치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전문가 집단에 맡긴다면 저는 저 장관을 교체하고 그 장관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인사를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측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역시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러 거부한 그런 인사가 아니겠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외교 안보 현안이 워낙 많이 벌어져 있어서 청와대에서 조금 교체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외교와 안보 관련된 회의라든지 또는 국제적인 어떤 정세의 변화라든지 또는 뭐 정상 간의 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주 있었던 북한과의 대화 네. 뭐 이런 것들을
그 속사정까지 다 아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것이 과연 이 연속성,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좋은 것인가라는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그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좀 요동치고 있는 정세가 요동치고 있을 때는 전문가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결단에 의한 행동들도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럴 때일수록 진짜 청와대와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들으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장관의 힘만으로 될 만한 지금 사안이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진짜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진짜 머리가 복잡하지만 정말 결단에 의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기적인 어떤 그 또 결단이 필요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민주평화당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시끄러웠는데 오늘 마침표를 하나 찍었습니다. 비당권파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이 지금 탈당계를 제출했고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자, 탈당 의원 수만 지금 10명입니다. 전체가 16명이라고 하지만 그나마 또 한 분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비례의원이라서. 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전망을 해주세요. 글쎄요, 지금 저도 이제 이분들 기자회견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 라디오나 TV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시는 영상을 간혹 봤는데, 뭐 호남 쪽에서의 대안 세력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 지역이라는 거점을 중심에 둔 정당이 건강한 어떤 대안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각 당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흐름이 가속화가 됐을 때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대화의 상대방을 정하고 선택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 거야. 예, 이런 그리고 생각이 이쪽하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럼 대화가 유지가 되는 거고 약속이 유지가 되는 거냐. 만약 이쪽 당이 분해가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 생겼을 때는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평화당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대표는 정동영 대표인데 의원 숫자로 따지면 밖에 나가 계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좀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또 되긴 됩니다. 그건 실질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한 것이 제3지대에서 바깥에서 대한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도 뭔가 호응이 누군가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바른미래당도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계속 그대로인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바른미래당도 좀 짚어주십시오. 뭐 바른미래당의 그 혼란 또 내용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가 내년 총선을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리더십에 대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재평가를 받아보자. 이것이 이제 혁신위원회가 합법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이걸 손학규 대표가 거부하고 나는 무조건 못 나간다, 못 물러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른미래당도 민주평화당처럼 분화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정말 내용이 심해서 공멸의 길을 가거나 뭐 이런 거 외에 현재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런 정도 이제 정말 착잡한 좀 참담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 민평당 의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호남 중진 의원님들하고 막 이렇게 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략적인 합의는 있었지만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는 좀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은 바른미래당의 전체적인 틀이 필요할 텐데 그럼 전체적인 틀과 민평당과 합당했을 경우에 그 민평당의 의원님들이 손학규 대표를 대표로 떠받들면서 새롭게 창당할 이유는 추호도 없거든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 사실 손학규 대표가 또 건립돌이 될 거다. 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복잡하게 좀 흘러갈 수밖에 없다. 다만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재편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국민적 명분이나 지역에서도 설득력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2016년에 국민의당 어게인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는 호남 지역에서 사실 이제 반 문재인 정서가 또 상당히 있었고 또 안철수라고 하는 이제 중심 인물이 있었고 또 1당과 2당을 극복해보자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기대치들이 결합했던 그런 결과들인데 지금 그때 2016년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심 인물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공학적인 어떤 이합집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과연 호남의 어떤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물론 현재 또 지금 호남의 정서는 현재 집권 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결코 쉬운 길은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지금 이제 총선 8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대로는 표 못 얻는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끌시끌한 걸 텐데 막 밖에 지금 민평당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바른미래당에서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제3지대론 하시는 분들도 안철수 의원이 와서 구심점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을 거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보면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도 지금 우리 통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안철수 의원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뭐 제가 통화해본 지는 꽤 오래됐고 이제 당의 문제가 복잡해서 오래되셨어요? 예, 당의 의원들이 먼저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 일단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야권은 전체적으로 변화와 혁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계적인 이런 방식이나 이런 거에는 뭐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본인 의사도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그렇다고 지금 또 바른미래당에서 좀 들어와서 당을 정리해달라. 뭐 이 부분도 여기서 손학규 대표가 나는 죽어도 못 나간다 이렇게 들어놓고 계시는데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더 시간과 거리를 두고 이 판을 좀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 지도자 위치에서 계속 바깥에서 그것도 나라 밖에서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제가 알기로는 책임 현재 있는 모습이 본인의 아니지 않는가. 독일 일정상으로 본인이 여러 가지 매듭을 지어야 되는 몇 가지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요. 일단 그것까지는 그것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제가 볼 적에는 국내 정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관심을 표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바른미래당의 틀이나 지금 뭐 자유한국당하고는 합치자 이런 틀 가지고 현재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재개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민평당 탈당파나 바른미래당에서도 나오시는 분들, 뭐 손학규 대표라든지 뭐 그 따르는 분들이 민주당하고 연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따로 개별적으로 입당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 공학적인 어떤 결합이나 연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신중할 거고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십니까? 아니 만약에 진짜 정치에 계속 뜻이 있으시고 뭔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이제 또 모습을 안 보여주시다가 어느 정도 또 정리되면 또 들어오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뭔가 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게 되면서 뭔가 좀 전국을 주도하거나 이럴 때는 좀 부족해지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사실 생각. 외부에서는 이런 시각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좀 정리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이 내용에 극심한 이 혼란 상황에 들어와서 본인이 1년 동안 성찰하고 축적된 결과를 조금 포지티브하게 좀 사용할 그런 공간이 좀 그거와 맞붙어서 결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지도자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저는 뭐 이 생각에는 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호 장룡은 국내 정치 소식 위주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